전 세계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습니다. 핵실험장의 실제 폭파 장면은 이르면 내일 새벽 전 세계에 타전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육군과 해군 복무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고 공군은 2개월 줄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를 확보했는데 금품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진에어가 엔진 결함에도 안전조치 없이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운항 뒤에도 사태 축소에 급급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닌 의원을 전수조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국회는 계획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출장 지원 내역을 KBS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약속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4개의 지하 갱도 가운데 이미 못 쓰게 된 1번 갱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순차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첫 소식 정세배 기자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식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지 정확히 34일 만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1시 과거 5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던 2번 갱도와 핵실험 관측소를 폭파하며 폐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원산을 출발한 외신 기자단이 오늘 낮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만큼 기자단이 도착하자마자 폐기 절차를 바로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후 오후 2시 17분 아직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4번 갱도와 금속을 가공하는 단야장을 폭파했고 30분 뒤에는 생활동과 본부 등 5개 건물을 연속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들어 나머지 3번 갱도와 군 경비병력이 거주하는 막사 2개 동을 폭파시킴으로써 북한의 이번 풍계리 폐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에 쓰였던 1번 갱도는 이후 방사능 오염 등으로 사실상 폐쇄된 상태여서 이번에 따로 폭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대로 지상의 관측 설비와 연구소, 군 막사까지 철거해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핵실험장 폐기 소식은 현지 통신사정 탓에 폐기가 끝나고 약 3시간 뒤인 저녁 7시 30분쯤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풍계리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고 현지에 취재진들이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북한은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폭파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모두 4개의 지하 갱도가 있습니다. 2개는 이미 과거에 핵실험이 여러 차례 진행됐던 곳이고 나머지 2개는 사용되지 않은 갱도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용 지하 갱도 2개를 포함해서 갱도 3개를 폭파했습니다. 폭파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00m가 넘는 만탑산 기슭에 자리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수직으로 파지 않고 만탑산 지형을 이용해 수평으로 파고 들어간 구조입니다. 달팽이관 모양의 갱도가 길게 이어지고 갱도 중간중간에 방사능 유출과 폭발 충격을 차단하는 두꺼운 문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파한 뒤 입구를 폐쇄하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갱도벽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100kg 이상의 폭약을 설치한 뒤 동시에 폭파해 붕괴시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탄이 100kg 정도 돼요. 하나당. 그걸로 한 아파트 10층짜리 정도가 무너지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한 곳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갱도 4곳 가운데 1번과 2번은 지난 핵실험으로 인해 입구 정도만 파괴해도 붕괴될 정도로 지반이 이미 약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3번, 4번 갱도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정도로 건재하다고 말한 만큼 이번 폐기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동결이라는 가시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추후에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핵실험장의 실제 폭파 장면은 이르면 내일 새벽 전 세계에 타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오늘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직 멀쩡한 3번, 4번 갱도를 폭파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입니다. 풍계리는 사실상 북한에서 핵실험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로 꼽힙니다. 북한은 이번에 핵실험장 갱도 4개 모두를 폭파시키는 방식으로 폐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번과 2번 갱도는 과거 6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 수명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3번과 4번 갱도를 폭파시킬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이 3, 4번은 물론 관측소와 막사 등 주변 건물까지 모두 연쇄 폭파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조건 없이 비핵화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래의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시 핵 개발 쪽으로 정책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시 핵실험 갱도를 짓는 것도 사실상 마땅치가 않다는. 다만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관련 기술을 축적한 만큼 핵실험장이 없어도 핵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핵탄두와 핵물질을 빠른 시일 안에 완전히 폐기하라는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핵실험장 폐기 소식은 전해졌지만 관련 영상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를 취재했던 기자단이 다시 원산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는 폭파 영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촬영 송출 시설이 있는 원산 프레스센터로 가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구간을 거쳐 열차와 차량을 이용해 1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핵실험장 가운데 3번 갱도를 오후 4시쯤 폭파하는 것을 끝으로 폐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현지 취재단은 그 이후에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핵실험장 폐기 장면은 취재단이 원산에 도착하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현지 취재단이 풍계리 핵실험장 구역을 벗어나 오는 도중에 알려온 만큼 SNS를 통해 영상을 전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어제 한국 기자들의 뒤늦은 원산 도착 소식을 트위터와 같은 SNS로 실시간으로 알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등에서도 영상 송출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늘 밤 안으로도 핵실험장 폐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오늘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는 기자단만 초청됐고 검증 작업을 맡을 전문가들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미래 핵실험 시설까지 모두 폐기한 만큼 비핵화 조치에 첫 삽을 떴다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들이 폭발을 관측한 곳은 서쪽 갱도 인근 언덕에 자리한 전망대입니다. 갱도 4개 가운데 핵실험에 사용하지 않았던 3번과 4번 갱도 사이. 육안으로 폭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갱도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공개 안 된 채 폭파가 되면 그간 핵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그룹이 초청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언급되지만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이 사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완벽한 폐기 여부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 수준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험장 폐쇄로 일단 비핵화 초기 단계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어엿한 핵 보유국 사실상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핵시설은 필요 없다. 시험장 필요 없다. 폐기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봐야 됩니다. 2008년 폭파한 영변 냉각탑과 달리 풍계리 핵실험장은 핵물질을 농축해 실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핵 전문가와 IAEA 사찰단의 검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위원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폐기 참관 동향 그리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첫 조치를 한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최소한 앞으로 미래의 핵에 대해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지리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서 사실상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풍계리라고 보고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고 한때 우리 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오늘 핵실험장 폐기가 진행이 되면서 청와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박유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뭔가요? 네, 오늘 저녁에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소식이 전해질 무렵에 미국 폭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방송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단계적 방식도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see. I'd like to have it done immediately, but physically, a phase-in may be a little bit necessary. It would have to be a rapid phase-in, but I'd like to see it done at one time. 네, 일괄 타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단계적 비핵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한 겁니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오던 단계적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필요성을 인정한 건 처음이라고 봐야겠고요. 사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물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발언은 공식적으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걸로 풀이가 되고요. 어쨌든 흐름을 보면요. 북미 회담을 앞둔 신경전 또 기싸움 속에서도 북한은 약속한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진행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단계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미가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접점을 찾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괄 타결을 추구합니다만은 단계적 방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단계적 방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이 미 하원 청문회에 나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처음으로 신속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The model that we have laid forth is a rapid denuclearization, total and complete. That won't be extended over time. It's been unambiguous. 이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뭔지 밝혔다면서요. 네, 오늘 의회에서 또 폼페이오 장관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비핵화의 보상과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로부터의 체제 보장과 평화협정 또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달 12일에 일단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확실히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북미 간 고위급 대화를 더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회동 가능성이 또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선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고위급 접촉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에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어제 리비아의 몰락 사례를 언급하자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또다시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 강경파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미 담당인 최선희 부상 명의의 담화입니다. 최 부상은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날을 세웠고 무지몽매한 소리,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6일 김계관 제1부상 이름의 담화를 통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맹비난한 데 이어 이번엔 현 대미 외교의 핵심 인사인 최선희 부상까지 전면에 등장해 이른바 미국 슈퍼매파들의 강경 발언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최 부상은 이어 미국과 북한이 회담장에서 만날지 핵 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는 미국의 결심과 처신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의 참모들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입단속을 명확하게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강경 신호다. 그러나 판을 깨는 그런 신호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북측 인사가 싱가포르에서 열릴 실무 접촉에 참석할 고위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책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했던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북한 매체도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비난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허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연구위원으로 일해온 태영호 전 공사가 남북 화해와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할 상황에 대해 고민하다 사퇴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키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헐뜯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태 공사의 최근 책과 출판 기념회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도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측 당국을 직접 거론하며 여종업원들을 돌려보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라던 며칠 전의 강한 어조와는 달리 오늘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의 책임을 박근혜 전 정권에 한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에 맞춰 남북관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공식적인 회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북한도 사실상 좀 수위를 조절해서 다른 방식의 아마 이 해결 국면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왔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도 사실상 오늘 끝났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해 북측과 접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줄이는 방안인데요. 이르면 올해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병사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입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을 각각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여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안은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은 입대를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제대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을 적용했을 때 한 달 먼저 입대한 사람이 더 늦게 제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기준으로 줄여야 할 날짜는 90일. 이를 입대일에 따라 1개월에 3일 또는 일주일에 1일씩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3일씩 줄여나간다고 하면 6월 입대자는 21개월에서 3일을 빼고 7월 입대자는 6일을, 8월 입대자는 9일을 빼나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3일씩 줄이면 30개월이 걸리고 일주일에 1일씩 줄이면 90주가 걸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계적인 단축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하면 현재 복무 중인 일부 병사들도 단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해서 모의 훈련 장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사들이 훈련 숙달을 할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방개혁 관련 내용이 모두 연관된 사안인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검찰이 범 한진 일가의 총수 자택과 계열사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혐의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땅콩 해양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한진그룹 계열사 10여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어떤 거 압수하셨습니까? 영장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수십억 대 횡령 혐의는 계열사의 부동산 일감을 몰아받는 정석기업에서 잡혔습니다. 정석기업은 업적급이란 수상한 급여를 해마다 임원들에게 지급했는데 조양호 회장 부부와 조 회장의 누이 조현숙 씨, 딸 조현민 씨 등이 임원입니다. 배임 혐의는 기내 면세품 납품 비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원태, 현아, 현민 세 남매가 세운 위장 계열사에 면세품 납품 수익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800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도 있습니다. 고 조중훈 회장이 스위스에 숨겨둔 700억대 예금 등을 조양호 회장 형제가 신고 없이 상속했다. 2016년 한 스위스 조세 협약이 발표되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조 회장의 동생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는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한진일가는 현재 검찰과 경찰, 관세청과 공정위 등 모두 6개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오늘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에어가 여객기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운항을 강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강력한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괌에 도착한 진에어 B777 여객기. 기체 왼쪽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방차도 출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곧바로 인천으로 가는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해야 할 상황. 승객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회색 정도 연기가 올라왔었어요. 그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막 하니까 무서웠죠. 살아갈 수 있을까. 엔진을 손보느라 4시간 넘게 연착했지만 인천에 도착한 뒤에도 엔진 부분에서 또다시 연기가 났습니다. 엔진 부분에는 연료통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불꽃이 전파가 될 경우에는 엔진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시 상황을 폭로한 진에어 직원은 회사가 중대한 결함을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축소해 비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엔진은 정상적으로 정지됐으며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가 문제를 발견하고도 연료 밸브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등 항공기 운영 지침 중 6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항공기 결함을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 국적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권과 관련해서도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도 높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북한 관영 매체가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북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은희 기자, 북한 매체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밤 9시쯤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을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 연구소에서는 5월 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연구소는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앞서 일부 외신에 나온 것처럼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연구소는 핵실험장 폐기 절차도 비교적 자세히 발표했는데요.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갱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방축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상의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인력도 철수함에 따라 핵실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 불릴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컸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이 뿌려졌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경찰이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해보니 무려 100억 원대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희들 먼저 감사의 표시로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치열한 수주전 끝에 현대건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반포 1단지 재건축 사업. 총 사업비 10조 원에 이주비만 2조 원에 달합니다. 7달 뒤 재건축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뿌린 금품 관련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각종 선물과 접대비 등 예산 규모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금품 살포 과정엔 전문 홍보업체인 이른바 OS가 동원됐습니다. 모두 5곳의 OS와 계약했는데 이들 OS 업체 직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겁니다. OS 직원들은 현대건설 명함을 들고 다니며 무차별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저희 홍보요원들이 우리 여러 조합원님들을 잦은 댁을 방문하고 불편을 끼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놓은 겁니다. 조합원들의 등급을 나눠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우선 관리 대상은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 그리고 BM, 이른바 빅마우스로 조합 내에서 목소리가 큰 주민들이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OS 직원들은 이들을 전담으로 관리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에겐 10만 원대의 수입 도마에서 수십만 원대의 전기 프라이팬과 수입 면도기 등이 건네졌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와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와 명품 가방이 뿌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100만 원에 가는 금액 정도로 상품을 구입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 고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 결제를 해줘. 월 100만 원이던 조합원 접대비 한도는 시공사 선정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현대건설이 책정한 예산 100억 원 중 최소 수십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반포 재건축 수주 비리를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용준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그 금품 살포 규모가 엄청 크던데요. 이 시공사 입장은 뭔가요? 현대건설은 이제 모든 이런 저희가 보도한 것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OS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100억 원은 이 반포를 포함한 재건축 5곳에 대한 홍보비였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우리 뺨만 때리십니까라고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있다. 그러면 같이 수주 경쟁을 했던 건설사들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정리한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최근 시공사 선정이 끝난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 현황입니다. 기존 현대건설과 한신 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GS가 선정됐지만 경쟁업체였던 롯데건설, 또 신반포 15차 시공을 맡게 된 대우건설이 현대와 비슷한 정황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잠실의 미성크로바도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시공사로 선정됐든 또 탈락했든 다른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보도를 보니까 OS라는 업체가 개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OS라는 업체가 뭔가요? 이 OS란 말이 앞서 잠깐 설명 나갔지만 아웃소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을 설명하거나 이런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 같은 활동을 했는지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우의 경우에는 뭐 항목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쓰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함에 따라 하면서 뭐 약간의 뉘앙스를 풍긴다라든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각되었을 때 그런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런 비리는 꽤 오래전부터 반복돼 오던 건데 이게 왜 끊이질 않고 계속되는 거죠?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같은 행위를 하다 걸려도 처벌은 약하지만 수익이 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재건축 시장이 최근 그 건설 업계에서는 거의 유일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활을 걸고 과한 경쟁까지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품을 뿌린 시공사가 이제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려고 들면은 결국은 그게 조합원들 피해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건설사가 이렇게 들인 비용은 어딘가에서 빼왔을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공사비에서 이런 비용들을 전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때문에 공사비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 부실 공사가 나올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한 뒤 퇴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 책무를 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투표함조차 못 열어보고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된 겁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국회는 개헌 특위가 다음 달까지 운용되는 만큼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오늘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주요 관심지역 후보들 핵심 공약을 분석합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같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 집값이 요동칩니다. 이런 서울의 정비구역이 40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지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릴 수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도 이 부분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을 걷어 노후 지역에 투자하고 급격한 재개발보다는 구도심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 재생이 투자액 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두를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쳐서 다시 쓰는, 이게 바로 박원순표 도시재생정책이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가 핵심 공약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반대여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폭등케 한 경험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되 서울시가 사업 권한을 가져 임대주택과 근린시설을 늘리겠다는 준공영개발이 공약입니다. 기존 뉴타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사업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개발보다는 세입자 정책이 우선이라며 공정 임대료제와 계속 거주권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KBS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국회의원들 관행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 해외 출장 내용 전체를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에 국외활동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장 기간과 목적, 그리고 누가 출장비를 댔는지도 써내야 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이 신고서들을 공개하라고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국회 사무처의 답변, 비공개 결정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공적인 출장에 이런 이유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출장인 의원의 공적 활동 부분 아닌지 이제 궁금한 건데. 정확하게 언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공공기관 330곳의 국회의원 출장 지원 내용 가운데에는 의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보내온 답변. 야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공사 지원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도 끝내 이름을 숨겼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납득이 가는 곳에 가서 요청을 하시고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자신들이 지원해준 의원 18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예산권을 쥔 국회의원 편에 선 겁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로 불거진 국회의원 출장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문제를 전수조사해보자는 요청에 26만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입수한 공공기관 330곳의 출장 지원 내용을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의원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그 의원이 언제 어디로 몇 번 출장을 갔는지 또 누구한테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 180명이 316차례 출장을 지원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공공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도 원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제 활동을 100% 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각각의 출장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부실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진 지 2주 만에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안전 보강 작업을 마친 뒤 7월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4년 전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세월호 내부를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하게 녹이 쓴 좌연이 드러난 세월호. 2층 화물칸에 발을 내딛자 기름과 펄 냄새가 진동합니다. 따개비로 덮인 계단을 올라가니 식사를 준비했던 주방과 승객들이 주로 머물렀던 로비가 보입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미수습자 박영인 남현철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4층 남학생 객실이 있습니다. 개조 과정에서 합판으로 지은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욕실은 펄로 뒤덮였습니다. 깨진 여행 가방은 4년 전 그날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저 안쪽에 캐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협착부 일부에 끼어 있어서 이제 협착부에 대한 절단을 통해서 이제 향후 수색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3층 선수 갑판 오른쪽 닷에서 일부 훼손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선수 아랫부분도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세월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날개, 핀 안정기 부분입니다. 원래 최대 25도까지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축을 조사해봤더니 51도까지 꺾여 있어 외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안전 문제로 공개하지 않은 기관실과 조타실에서 조타 장치와 평형수 배출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7월부터 미수습자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몸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을 낮추지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변 의인들의 이야기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 다리에서 몸을 던지려던 사람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 대원들 사이로 난간 너머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매달렸던 사람이 구조되자 숨을 내쉬며 물러섭니다. 온몸을 던져 생명을 구한 건 29살 조상현 씨입니다. 뛰어내리려고 하시길래 여기로 이제 난간 사이로 팔을 넣어서 이제 허리를 감싸고 이쪽 위로 이제 팔이랑 목을 감싸서 이제. 조 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고한 뒤 말을 걸어 시간을 끌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두 팔로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막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하게 차도를 건너고 연장을 든 남성이 뒤따릅니다. 소방차가 막 도착했을 때 두 남성이 사람을 들쳐안고 나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주민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한 겁니다.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사람을 구급대에 넘긴 뒤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안에 사람 있다고 막 해가지고 일단 사람을 구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5층까지 뛰어 올라갔고요. 목숨은 이상이 없고 중환자실에 계셔서 괜찮을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그래서 매일 기분은 좋았었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세상이라지만 우리 곁엔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며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보니 자녀와 함께 살길 바라는 노인들이 크게 줄었고 자녀보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퇴 13년 차 백만기 씨.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합니다. 갈 곳이 있고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죠. 안녕하세요. 백만기 씨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음악교실. 창단 5년째로 숨겨왔던 실력도 뽐내고 여가도 함께 보냅니다. 자녀들이랑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한데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부가 조사해보니 실제 노인들은 자녀보다는 친구와 이웃, 지인과 더 자주 왕래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도 1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부양 없이도 어려움 없이 산다는 노인 가구도 3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가 활동도 스포츠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치고 또 거기 가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럼 기분이 좋지 뭐. 더 이상 자녀가 부양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요즘 노인들은 안 하시는 거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런 삶을 즐기시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죠. 전국의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2008년 66.8%에서 지난해 72%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마트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되면 집에서도 원하는 걸 뭐든지 살 수 있는 시대죠.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최근 가장 급성장세를 보인 업체 3곳입니다. 이 3곳의 매출을 합하면 모두 3조 5천억 원.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인데요.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자 규모를 살펴봤더니 7,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저가, 배송비 무료 등을 내세워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 남는 게 없는 건데요. 이 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과 위메프, 티몬의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곳보다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늦게 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민감한 상황인데 그쪽 회사에서 이렇게 방침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 세 곳을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워낙에 이쪽으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도 했는데 결국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위메프는 상품 판매 대금을 최대 1년 가까이 미루는가 하면 지연이자 38억여 원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지급했습니다. 8천만 원 가까운 판촉 비용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쿠팡은 2천만 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업체에 반품했고 티몬은 일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올려받았습니다. 납품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제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그 업체를 상대로 직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온라인 유통업계 전체로 불공정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영지원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노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모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기존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이 마트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 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맨손으로 영수증을 만지면 환경호르몬 비스테놀 A의 체내 농도가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들어가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며 맨손으로 영수증을 자주 만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들이 만들어낸 전 세계의 문화적 파장은 BTS 현상으로 일컬어질 정도인데요. 김수영 기자가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 아미를 만났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2년 연속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처럼 뭔가 저희 노래 한 글자 한 글자 다 따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세계적인 그룹이 된 BTS 뒤에는 독특하고 열성적인 팬, 아미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이들은 미국 방송국에 선곡을 요청하고 방송이 되면 감사 편지까지 보냅니다.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팬들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방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KBS가 트위터로 진행한 소셜 인터뷰. BTS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수백 개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Women's rights, they talk about gender equality, they talk about mental health issues, they talk about basically trying to find a world that's based on equality, based on hope, based on love. Yoongi was able to talk about his anxiety and etc. and his fears openly with all of us. 그들의 음악에 진정으로 위로를 받은 아미들은 각종 자선 활동에도 참여해 BTS가 내세운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디 인터뷰를 가면 항상 첫 질문이 항상 아미나 팬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일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8월부터 전 세계 아미들과 만나는 투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